그 모의고사 같은 거는 꼭 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에 임박하면요. 모의고사 보는 날 모의고사 안 보고 밀린 진도 나가겠다고 빼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날 하루 공부해서 자기가 문제를 더 맞는 것보다 모의고사를 봐서요. 문제를 더 맞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실제. 왜냐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 배분을 꼭 해봐야 돼요. 답안지 작성부터 시간 배분하는 거. 그렇게 안 하면은요, 시험장에 가면요, 힘이 빠져서 뒤에 있는 공법 같은 거 뒤에 하잖아, 그쵸? 예. 거기서 사람이 머리가 갑자기 다운이 돼버려. 컴퓨터가 정지하듯이. 예.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안 보셨던 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나는, 요걸 몇 분 만에 풀고, 요걸 몇 분 만에 풀고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중개법을 풀다가 중개법이 좀 만만해 보이는 거야. 사람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어차피 공법에서 점수 잃을 테니까 이 중개법을 조금 더 꼼꼼하게 풀어서 공법에서 잃을 점수를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중개법이 쉬울 때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에도 50분 이상을 써야 되는데 40분도 안 넘고 막 그래가지고 공법 뒤에 몇 문제 제대로 못 푸는 경우도 막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쉽든 어렵든 정해놓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다가 중간에 뭐 바쁜 일이 탁 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안 봤잖아, 모의고사를. 그러면 시험장에 가도 그 시간이 되면 머리가 그래서 안 돌아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머리가 기억해. 이제 그만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다 해서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똑같이 봐야 돼. 예.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특히 공법 문제 이런 거 쓸데없는 문제들이 있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안 배운 거 나면 신경 쓰지 마. 그냥. 예. 치면 안 나와.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데 눈 뜨고 틀린 문제들 있죠. 체크하시고. 한 과목당 눈 뜨고 틀린 문제가 한 4문제씩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냥 보세요. 4문제면 10점이잖아요. 60점으로 붙을 사람이 50점은 떨어진다니까. 눈 뜨고 틀린 문제. 그래 우리가 눈 뜨고 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60점 넘게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 뜨고 틀리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야. 안다고. 숙달이 안 돼서 알긴 안 돼서 눈 뜨고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내가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이라도 한 번 봤으면 맞출 만한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 체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눈 뜨고 틀리는 문제 없애기.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만 더 읽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지금까지 뭐 어렵고 이상하고 뭐 신기하고 이런 문제 손들 필요 없어요.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자주 보던 것만 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고요. 자, 91번. 이거는 이제 예상 외의 문제로 나올 때 한 번만 들어놓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넣는 겁니다. 직통 계단. 중기업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개상은 직통 계단.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예.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의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에 안 타는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고 직통 계단을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일 때는 그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통 계단은 원칙이 30m야. 30m. 그래서 원칙이 30m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났을 때요. 사람이 숨을 참고 걸어가서 탈출할 수 있는 직통 계단을 갖다가
일정 거리 안에 만들어줘야 돼요. 건물에는. 그런데 사람이 보통 숨을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30m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불에 안 타는 구조, 내화 구조나 불연재로 된 건축물은요, 연기가 빨리 퍼지질 않아. 연기가. 그랬을 때는 몇 메타라고? 50. 원칙은 30m인데 불이 안 타니까 50m까지 갈 때까지는 연기가 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쿨러가 있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불이 빨리 꺼질 테니까 75m까지는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예.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왜? 연기 꽉 찼는데 스프링클러 작동 안 하는데 75m를 걸어가야 되거든. 요거 아실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 번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번.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분할 제한 면적,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온 거. 그러면 우리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 4번이겠네. 그다음 93번 공개공지. 길을 지나가다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 1번 바닥 면적의 5천 이상의 운수시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업무시설, 광화문의 교보빌딩 이런 것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고 전용 주거지역, 공개공지 설치하지 않는다. 전용 주거지역에 공개공지 설치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 5번인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전용 주거지역은요. 빌딩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빌딩 옆에 지나가다가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공개공지거든. 전용 주거지 못 짓고 일반 주거, 준주거는 짓죠. 예. 전용 공업, 일반 공업, 공해 때문에 공개공지 설치하지 않고 예.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공개공지, 공개공간이 긴 의자, 조경시설 등을 설치해라.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연면적 합계 5천 이상 이 말은 필요도 없고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했다. 그러면 완화시켜주는 용적률 1.2배까지 완화, 높이 기준 1.2배까지 완화시켜주는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1조건은 완화 안 시켜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연면적합계 5천 이상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거는 틀린 거죠. 그냥 높이 기준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기준. 용적률 1.2배. 건축물의 높이 기준 1.2배 완화. 자기가 자진해서 공개공작 했을 때. 94번. 자, 건축협정이 나옵니다. 건축협정은 누가 체결하는가? 토지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의 합의로, 예?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대상 지역이 시험 문제입니다. 지존주도. 주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존치지역, 주거환경 개선 구역, 도를 조심해야 돼.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인데 도시개발 구역으로 쓰면 거의 다 걸려. 그래서 94번의 정답 2번입니다. 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하고 싶. 첫 글자만 따면 이렇게 위험하다니까. 그다음 95번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1번 건축협정 체결하는 구역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일 때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아니 그 1인을 협정 체결자로 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토지가 중심이야. 토지가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같은 사람 소유면 한 사람이 각 토지를 대표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혼자. 한 명을 협정 체결자로 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소유자 등은 건축협정 체결, 예, 체결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 계획 및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 3번 건축협정은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 리모델링 세 개에 대한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협정은 세 가지의 협정을 체결하고요. 용도 변경 이런 협정 체결 대상이 안 돼요.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협정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협정 체결자는요, 그 기구, 네,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 96번부터는 이제 주택법이 나오는데요. 주택법은 용어 정의가 제일 많이 나와요. 7문제 중에서 용어가 보통 2문제는 나오고요. 보통 3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라도 제대로 공부하면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용어라도. 용어. 자, 그래서 96번. 주택법상 용어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1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말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그렇죠? 제외가 아니죠? 포함이다. 시험에 2번이나 정답으로 틀리게 나왔다. 공동주택은 사람이 공동으로 살아서 공동주택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벽, 복도, 계단, 주차장 같은 거. 예.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준주택은 다 외워주셔야 돼.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고요. 준주택 4가지 다 외워야 되고 민영주택의 뜻,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장수명주택, 오래가는 주택, 단어 3개가 있습니다. 내구성, 그 다음에 가변성, 수리용이성. 우리나라가 건설 기술 수준이 부족해서 지은 지 한 3, 40년 되면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가는 건물도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으면 건설 회사가 망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유럽의 예전에 건물 보니까 뭐 200년 된 건물 막 살고 있잖아요. 하나 이탈리아 갔는데, 와, 이탈리아의 그 건물, 단테가 살던 건물. 이탈리아 단테. 그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단테. 그런 건물. 하여튼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멀쩡해. 그러면 그 건물을 이제 건설회사는요, 망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나 그 생각한 거지, 그 생각. 예. 생각. 예. 피라밋 같은 경우도 몇천 년 가는 건물 지었잖아. 몇천 년 가는 건물. 그렇죠. 망했지 뭐. 몇천 년 가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피라밋. 피라밋 앞에면 그 거지들이 많은지. 거지들이 다 우리나라 말을 해요. 1달러만 주세요. 걔네들은 얼굴만 뭐 일본인인지 한국이 다 안 돼요. 중국이 다 안 돼요. 예. 역시 전문직에 종사하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거지. 전문직. 그쵸? 예. 예. 그렇다고. 저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사진이나 동영상 있죠. 남의 걸 베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다 제가 사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뭐 피라미드 사진이 필요해서 내가 이집트를 갔잖아. 다 찍고. 신전 사진 다 찍었어. 예. 네덜란드의 운하 사진편, 네덜란드 갔잖아. 다 찍고. 예. 그래서 저도 여행하러 간 거 아니야. 수업 자료 만들려고 한 거야. 예. 예? 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그
예술적인 건축물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찍으려도 갔잖아요. 크로아티아. 절대 놀러 간 건 절대 아니야. 다 일하러. 라스베가스도 미국에 좀 놀러 간 거 아닙니다. 가시고. 그랜드 캐니언도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요, 절대 쌓아놓지 마요. 그거 죽으면 자식들만 좋으니라는. 자기 다 써야 돼. 써야 돼. 그래서 돈을 벌리면 다 써야 됩니다. 절대 모아놓지 마세요. 그때 제일 좋은 게 여행을 다니시고, 그렇죠? 가서 뭔가 하나 또 배워보고. 그러면 그거 가고 싶죠? 그러면 요 문제 풀어줘야 돼. 97번 문제. 우리 예상 문제야. 이 문제를 풀면 갈 수 있어. 예상 문제야. 예, 그죠? 예, 맞춰줘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은 항상 개정됐을 때 시험이 꼭 나왔어요. 예, 무조건 나옵니다. 개정될 때. 자, 옳은 거 찾기인데요. 300세대 미만으로 짓습니다. 그걸 틀렸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고요.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 세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형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3번 틀렸어. 왜?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란 말이 삭제가 됐어요. 그냥 이것도 없어졌어. 욕실, 보일러 하나의 공간 구성해라. 이 말도 없어졌어. 그래서 3번은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형 주택의 조건은 두 개예요. 예? 부엌과 욕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마라. 두 개밖에 요건이 없어요. 틀렸고, 4번.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번이 옳은 거죠? 예. 5번. 하나의 건축물의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 같이 건축할 수 없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98번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친절하게 밑줄을 그어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다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도료는 부대시설이죠. 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세대 구분형입니다. 예. 그래서 두 세대 이상이 같이 살도록 만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거 찾기.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처음 지을 때부터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별도의 현관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처음 만드는 거니까 현관을 두 개 설치할 수도 있지. 2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 지을 때부터니까 연결문 아니면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지을 때는요, 이거 설치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나중에 하나로 지은 것을 반으로 쪼갤 때는 이걸 설치를 못해요. 설치란 말이 없어요. 3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거. 이게 바로 처음에는 한 개로 지었다가 공사를 통해서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을 때는요, 두 개로 쪼개라는 말이 없어요. 왜? 처음 지을 때는요, 세대 구분형을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어. 저 세 개 나눈 거 봤어요. 강동구 고덕동에서 봤어요. 예. 강동구 고덕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막 짓는데 세대 구분형으로 짓는데 세 개로 나눠놨더라고요. 세 개. 처음 지을 때부터지. 근데 이제 처음에 하나로 지었다가 반으로 쪼개는 거 허가받고 공사해서 그때는 두 개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받거나 신고와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5세대 이하여야 된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두 개로 쪼개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5세 이하라 그랬냐 그러면 그냥 교수님이 이렇게 냈어. 나도 몰라 그냥 냈어요. 예, 5세대 이상. 그래서 2세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5번, 3번 틀렸고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로 지었다 반으로 쪼갠 거죠. 두 개로. 이때는 그 반 쪼갠 것은 몇 개나 돼야 되는가? 전체 세대수의 10%.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그 동별로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부대시설 규모, 부대시설의 대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부족해진다고 쪼개면은 근데 주차장을 좀 많이 지은 아파트예요. 그랬을 때는 그 기준을 넘을 수도 있다. 10분의 1, 3분의 1을 넘을 수 있다. 일단 이제 100번이 나왔습니다. 100번. 무조건 나오는 게 주택조합이지. 그럼 용어 정의에서 두 개는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주택조합 무조건 나와. 그럼 세 문제는 아예 정해져 있어. 조합 4개, 조합이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정해져 있다니까. 자, 그래서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00번입니다. 5번.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의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 업무를 등록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5번에 대행하게 할 수 없다는 옛날 규정이에요. 그래서 등록 사업자 건설회사거든요. 건설회사한테 대행시키면요. 얘네들이 장난친다 그래가지고 못하겠는데 이제는 그 건설회사가요. 이상한 건설회사가 아니라 되게 큰 건설회사가 요즘에 이걸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했어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가입 알선 같은 거는 큰 회사가 하는 게 더 잘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등록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해야 된다. 등록 사업자 누구에서 여러 명에게 나열된 자에게만 대행하게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등록 사업자예요. 1번 지역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할 때는요.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2번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등 탈퇴 등으로 미달된 즉 결혼을 충원하거나 이럴 때는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제명된 조합원도 당연히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1번 주택조합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찾기입니다. 일단 우리 옳은 거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 단일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 포스코라는 회사 있잖아요. 포스코라는 회사가 경기도 모시에다가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했어요. 직장주택, 포스코에서요.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만 지어. 그러면 걔네들은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았겠어요? 신고했겠어요? 신고했다는 얘기야. 왜 인가 받은 얘기가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안 돼. 신고야. 그것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은 무주택자만 조합원 됩니다. 설립 신고할 때는 이건 무주택자만 때는. 그럼 포스코의 무주택자만 조합원 될 수 있는 거지.
1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전에 이제 몇 번 들어봤어. 예. 이때 주택조합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특혜를 못 준다는 얘기예요.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때는요. 등록사업자는 잠깐만. 지금 거기 101번에 그 1번 이거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입니다. 틀렸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 고의과실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하지만 특별 손해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 주문은 입증할 필요가 없이 특별 손해까지도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번 나왔습니다. 3번의 옳은 거고 4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때는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라.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이런 거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지만 이거는 그 원리가 적용되질 않아. 이것만큼은 필요가 없다. 해산하는데 무슨 확보하고 해산을 해. 5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왜? 우리가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거든.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근데 29세대다 그러면 리모델링 허가만 받으면 돼요. 102번 다음은 주택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찾기. 3번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9명도 돼.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만 최소 20명 이상. 3번 틀렸고 1번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을 때는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1번 알아두세요. 3년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사자가 나오죠. 3년 사업계획 승인. 2번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나왔습니다. 몇 년, 2년 나오죠 지금요. 그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2번이 시간적으로 더 앞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1번은 조합 만드는 다음에 진도 안 나가요. 그렇죠? 2번이 시간적으로 더 앞서고 1번이 그 뒤에 있는 거고. 4번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라.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계획 승인이란 승인 신청일. 4번도 시험에 나오죠. 예. 조합원의 사망 사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 아버님께서 무주택자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집이 열채를 할지라도 자기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합니다. 자, 103번. 주택조합 해산 규정의 일부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내가 이런 걸 만들 사람이 아니야. 베껴왔어. 교수님도. 예. 그렇죠? 예, 친절하게 14조 2 해서 가로까지 해서. 자, 그러면은 거기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죠. 그렇죠? 예. 3, 4. 예.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년? 2년. 그래서 그 위에 나왔던 문제를 요런 식으로 가로치기를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시험에 이제 안 남았습니까? 근데 다른 데 내고 있으니까 하나 가져왔지. 그 다음 이제 104번 문제는요. 104번 문제는 요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다른 데 냈어요. 이거를 다른 시험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겁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 그러는데 이 교수님은 아님 그럽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그러잖아요. 이 교수님은 아님 그럽니다. 조합이 아님 그럽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상 주택조합 업무 중 업무 대행자, 업무를 대신 대행자에게 아까 우리 업무 대행은 이제 등록 사업자라든가 등등등등 특정인한테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사업자 건설회사 같은 애들한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은 야 이건 내가 준비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에 마치지?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인가 신청 등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계약금, 자금 보관, 설계자, 조합 임원, 선고, 관리 업무 지원. 아, 모르겠다. 그냥 5번 책자. 이거지. 5번 정답. 전부 다. 네, 그래서, 모두 고른 것 했을 때,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우리 고르면 되잖아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거 나왔다는 것은요, 틀리라고 낸 거야. 그 문제 틀린다고 당락이 지정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자기가 모르는데 이거 가서 뭐 괜히 체크해서 해봤자, 그냥 모르는데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예, 자기 공부 안 한 거 모두 고른 게 나오면은 그냥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10문제 중에 7문제는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5번 고르는 거다. 예. 105번의 주택 상황 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찾기. 예. 틀린 거 4번. 주택 상황 사채는 누가 발행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4번 틀렸고. 김영식 증권이다. 상환자 나오면 김영증권. 김영증권 하나 더 있었죠. 토지상환채권. 예.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발행계획 작성에서 누구한테 승인받는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절대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예.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파생 우려가 있죠. 예, 보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106번 다음 중 주택법령상,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찾기. 단독주택 30호 이상을 건설할 때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이게 뭐예요? 한 필지만 사신 게 아니라 두 필지 이상을 사신 거야.
많이 사니까 혜택을 주겠대. 그때는 단독주택 50호 이상 건설할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으세요. 49개까지는 건축허가 받고 이 얘기죠. 한옥 50호 이상을 건설할 때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이죠. 그렇죠? 20세대가 아니야. 그럼 왜 20세대 냈을까? 옛날이 20세대였어. 아주 옛날. 내가 어렸을 때가. 내가 어렸을 때. 예. 제가 어렸을 때 강의 처음 할 때 진짜 학원에 갔더니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그래서 예, 36살 때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동영상이 없으니까요. 그 대전에서 제가 강의 처음 했잖아요. 대전에 준산동에 있는 학교인데 강의실 안에 600명이었어요. 600명이요. 600명. 운동장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테레비가 다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맨 뒤에 있는 분들의 얼굴은 제가 안 보여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딱 갔는데 뭐 나보다 어린 사람이 없어. 그 누님들의 눈빛이 무서워서 예. 저 엄청 이뻐해 줬다니까요. 우리 누님들이 어머님들께서 이뻐해 주고 과자도 막 주시고 일반 이뻐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합격을 갖다 시켰는데 지금도 그때 가끔 연락 오시 제 카페에 연락 오시면 지금도 부동산 하고 계시죠. 각 지역의 지부장이 되시고 지게사라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때가 20세대였어. 그때가 20세대였어요. 지금은 30세대고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주택은요. 혜택을 줘. 5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다. 49개까지는 간단한 건축허가 받고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107번 다음 중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이 사업계획 승인이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계획 승인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예. 그러면 지금 107번 문제가요. 바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문 5개고요. 106번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요. 일단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중요 지문 5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것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죠. 특히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 그 요약집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틀린 거 찾기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신청받으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60일 이내. 이제 날짜가 막 지겨워요. 하도 날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2번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 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극히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시험에는 몇 번 나왔어요. 극히 당연해. 아니 당연히 쾌적하고 문화적인 생활하는데 적합한 수립되지. 뭐 불편하고 야만적인 주거 생활할 때 적합하도록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뻔한 지문도 자주 나온다고요. 뻔한 지문인데. 3번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에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자기가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해야 되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건설회사한테 너 저쪽에 도로 하나 뚫어라. 공원 하나 땅 사서 한번 설치해줘.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 조문이 나온 겁니다.
공구를 분할하지 않고 승인을 받았을 때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공사에 착수. 1공구, 2공구 공구를 분할했을 때는 최초 공구는 똑같이 5년 내에 착수. 두 번째 공구는 최초 공구 착수일로부터 2년 내에 착수예요. 그래서 5번 틀렸죠.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착수. 예전 착수인데 착수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시작으로 바꿨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민원 제기하는 사람 잡아다가 아니 이 사람 때문에 법을 다 바꾸잖아요. 보세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걸 바꾸면은 전국의 그 책을 다 바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법제처의 그 법조문부터 다 바꿔야 되고 책을 다 바꿔야 되고 수험생은요. 바꿔야 되고 골치 아프다니. 차라리 그 사람 하나를 바꿔야 돼.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바꾸면은 다른 답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 생각이라니까. 예.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바꾸면은 또 바꿔주는 나라는 또 뭐고 그렇죠. 착수. 착수가 이게 법적 용어였어요 원래. 법률 용어인데. 108번 56조 가로하고 입주자 저축. 아까 분위기가 왠지 비슷해. 그렇죠? 예. 주택법 시행령 58조 의 3하고 또 가로하고 친절하게 입주자 저축 규정의 일부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다른 교수님들은요 올바르게라고 씁니다. 근데 이분은 올바르게란 말 안 쓰고 옳게라고 씁니다. 예. 국토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 친절하게 56조 가로하고 입주자 저축이잖아. 그러면 그 돈 이름이 뭐겠어? 입주금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입주금이 당연히. 그쵸? 이거 분담금 찍는 사람 뭐야? 분담금. 분담금은 정비사업에 나오는 거지. 그쵸? 아니, 입주자 저축이라고 보여줬어, 위에. 친절하게. 근데 분담금 쓰면 돼요? 입주금이죠, 그쵸? 입주금을 전분의 1번이 미리 저축하게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이라고 또 나와줘. 입주자 저축이라고.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누구와 미리 협의? 기획재정부 장관. 여기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그래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법에서 왜 나오나? 그렇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입주금 기획재정부 장관 미리 협의합니다. 입주자 저축에 대해서 이제 청약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런 거. 109번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가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금지 단 할 수 있는 거 상속과 저당을 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 증서가 있으면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이거 양도 금지죠. 주택 상환 사치에 있으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가 생겨요. 상속 가능하잖아. 2번 상속 가능이죠.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양수 금지.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적법한 내 주택에 살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철거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줘요. 이거 가지고 근처에 공공사업으로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줍니다. 그러면 이 공공사업의 대표가 3기 신도시. 그러면 3기 신도시 들어서는 곳에요. 살고 있던 분 중에서 이제
철거당하고 있던 분들이 있죠.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주고 그 아파트 분양권 준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죠. 그러면 이 자격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알선하거나 광고는 다 금지인데 양도를 알선한다 그랬죠? 금지. 이 알선은 우리 공인중개사를 타켓으로 한 줍니다. 알선.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양도. 무허가 건물 확인서는 우리가 보통 딱지라 그럽니다. 딱지. 그래서 예전에 그 엄마가 노량진에서 저한테 합격한 다음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또 보냈어요. 아들도 나오라고. 자기 가서 또 일 시키려고.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제가 예전엔 어떤 분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 제가 학원에 총무였어. 엄마가. 학생들 총무였어. 기억이 나. 요즘에 엄마는 뭐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엄마는 뭐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엄마 요즘 딱지해요. 이거 무허가 건물 확인서 양도. 그 예전에 그 서울에요. 고가 있죠. 고가. 혹시 고가 아세요? 예. 저기 이제 건대는 있는데 고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고가의 교각 있죠. 달 있잖아요. 그 교각에 누가 이렇게 종이를 붙여놨어요. 서울에서 평당 1,000만 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밑에 휴대폰 번호가 딱 써 있었다고요. 서울에서 평당 1,000만 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연락을 달라고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딱지야. 딱지.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왜? 그때는 금지되는 게 양도, 양수, 알선까지만 금지였어. 광고는 금지가 안 됐거든요. 근데 법을 개정해서 광고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이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 광고 붙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 다 없어진 거라고요. 자, 그래서 109번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109번이 바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의 한 유형이고 유형 하나가 더 있어요. 110번에.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에 대해서 두 문제를 풀어야 돼. 109번하고 110번 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110번에 교란 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 매매, 징역,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 일체 행위를 금지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번 사업주체가 불법으로 양도된 주택을 다시 취득, 환매해올 수 있습니다. 4번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할 수 있다였는데 법을 개정했어요. 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111번부터 보겠습니다.